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0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투구쇼 부동산 별별일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안녕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예, 드렁큰 부동산입니다. 드렁큰 또 뭐예요? 술 취했다고. 술 취한 부동산이요? 네. 왜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어제 막 술 약속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술 약속이 많이 있다 어저께. 네, 어제 그래서 뭐 1차 술 약속이 3개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아무튼 네. 최대한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오늘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정신력으로. 문대 선생님 원래 이렇게 뭐 드렁큰 안 하잖아요. 적당하게 먹다가 내려놓잖아요. 여기서는 대표님이랑 먹을 땐 그래. 나 아니야. 많이 잘 먹잖아. 뭘? 그게 많이 먹은 거예요. 알아서 네. 자제 잘하더만 맨정신으로 잘 걸어갑니다. 네. 네. 그렇지. 그건 기본이지. 그건 기본인가요? 그렇지. 네. 근데 옛날 같지 않아. 나이 먹어서 네. 아침에 힘들어. 아침 힘들어요. 저도 엄청 힘들어요. 아침에 힘든 게 아니라 오후에도 힘들어. 하루 종일 힘들어. 네. 자, 뭐 좋은 소식과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술 약속도 많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날이 발전하는 부동산 TV 네 선전에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술 약속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지금부터 진행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시장에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청약 통장이 급증하는 로또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올 6월 말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1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가입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처럼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어났다.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연일 이슈가 되면서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청약 통장 가입으로 넘어섰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인천 경기 지역이 25만 7,452명이 증가해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2만 8,760명, 기타 지방이 13만 명, 5대 광역시가 약 8만 7,237명 등의 순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다. 결국은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새로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기사인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반값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청약통장 가입한다고 당첨이 될까요? 라는 게 퀘스천이에요. 일단 경쟁률은 굉장히 늘어날 거고 1순위 가입자 수가 절반 이상 넘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한다고 또 당첨될 확률은 또 별개잖아요. 가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청약통장 가입을 하게 되는지 이런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인지 그리고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할 확률은 올라가는지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요? 왜 웃어? 전 없어요. 뭐가?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 청약통장 가입자가 몇백만이야? 2,317만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2,300만 명 중에 저나 저희 와이프나 아니다. 가입은 했다. 근데 돈을 안 넣어서 포함돼 있구나. 와이프는 안 돼 있고 저는 있으니까 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납입을 한 번 두 번인가 했기 때문에 네. 아예 못 쓰는 그런 통장이죠. 납입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왜냐하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돈도 안 난 거야. 저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은 쓸 수 있도록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 이 숫자들을 보고 나니까 이게 좀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죠. 자 2,300만 채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가입한 통장만큼 당연히 못 짓겠죠. 그럼 230만 채는 지을 수 있나? 일단은
50년 동안 지으면 되니까 나누기 50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만들어 놓고 왜 그럼 50년 뒤에 쓰기 위해서 통장을 지금 만든다고? 그럼요. 1순위가 되는 기준 자체도 예전에 뭐 2년, 1년 줄었었나요? 아무튼 지금 다시 2년인지 제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청약 통장이 되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저처럼 그냥 가입해 놓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입들을 지금 막 가입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있지 않겠냐? 내가 1순위 되면 쓸 일이 있지 않겠냐? 네. 1순위만 되는 순간 그래도 가점 몇 점은 될 거고 네. 될 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다 가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재테크의 기본이 청약통장 가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이자율도 높고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면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을 했는데 과연 그들이 싼 아파트에 당첨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장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통장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그건가? 음, 통장 거래 많이 해요? 통장 거래 하게 되죠. 엄청 처벌도 무서운 건데 그걸 많이 그렇죠. 한다고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 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재테크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이게 부작용으로 해서 통장 거래 같은 것들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첨이 되고 1순위 돼서 난 당첨이 주변에서 되고 못 봤어. 못 봤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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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무튼 그래서 못 봤다니까 할 말이 없네. 네. 아 되게 이게 처벌이 무서운 규정이라서 무섭죠. 예, 매우 안 하는데. 무섭습니다. 네. 하는 분도 있나 보죠. 있겠죠. 근데 많이 줄었죠. 뭐 네. 양산한다고 표현하기까지 조금 오반 것 같고 제 그 생각에. 예. 사실 이 청약통장 거래 관련돼서 어. 가장 마지막에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세종시 건이에요. 세종시에 청약통장을 거래를 하고 청약통장이 있으면서 뭐 나홀로 가정 뭐 이런 것들 꾸미고 있는 분들을 갑자기 결혼을 시켜서 예. 자녀 그러니까 수를 그런- 늘려서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네. 뭐 하는 것 업자들이 있고 네. 뭐 처벌받는 사례들도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지방에 가면 시청자분도 아실 텐데 통장 삽니다. 뭐 전봇대 다 붙어 있는 게 이게 뭐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니까 흔히들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한몫했다 이렇게 뭐 그런 보여줄 수 부분이 있을 것 있겠죠. 같습니다. 청약만 되면 음, 뭐 프리미엄이 얼마네 이게 있으니까 재테크의 시작 아니 음. 청약 로또의 시작 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청약 통장에 일단 가입하고 보자. 근데 약간 좀 차이는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청약 통장 만든 데 의미가 있었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만들 때 제가 청약 통장 처음 만든 게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딱 나오고 나서 그때가 28살 때 지금 와이프 여자친구일 때 이것도 없냐고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신한은행 가서 만들었나? 썼어요? 그 예? 통장을 썼어? 전 청약통장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음. 나중에 이제 없앴는데 음. 이제 그랬는데 그때는 추첨제 물량이라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또라는 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넣어서 경쟁률 나와서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추첨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가점제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추첨제가 의미 있는 지역도 있죠. 근데 이제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 비율이 되게 낮거나 아예 없고 가점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예 못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내 순위가 오겠지. 그냥 좀 로또 그런 거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이 가능성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것일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일단은 청약통장의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가점제 형태로 해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 가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순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가점제가 높은 사람도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가점제가 낮은 사람 자체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실제 당첨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은 매우 희박한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새로운 내 보금자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일 영상, 청약에 대한 과일 영상을 보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그러한 꿈에 다가가는 건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네, 모습들도 아니, 시장은 보여질 것 같아요. 냉정해. 난 전 지나친 우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태클 걸어서. 근데 괜찮아요. 네. 아니 뭐 당장 분양가만 조금 높게 나온다 싶으면 청약 음. 경쟁률 훅 낮아지고 예당 뭐 얼마 전에 홍제 해링턴 같은 경우도 완판치고 한 걸로 알긴 하는데 보면 청약 경쟁률 높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미계약 나오고 당첨되신 분들도 그냥 계약 안 해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많이 하는 게 과열을 우려할 만한 뭐 문제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아니에요. 뭐 한편 이런 얘기인 네. 거예요. 실제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네. 당첨됐고 기다리면서 또 선택의 못 문제지 하잖아요. 그건.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집 안 사고 나는 싸게 청약으로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걸 의지. 그건 그 사람 판단의 문제고 그 판단 실패의 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이죠.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러한 판단을 오판하게 만드는 이런 시그널들이 문제인 거지. 아이, 잘 몇 번 넣어보면 알지. 저도 저도 2003년부터 해가지고 청약 2005년까지 계속 넣었는데 알았지. 난 사야 되는구나. 샀어. 그래서 나 이거 당첨으로는 택도 없구나라는 거를 그러셨구나. 넣어보면 알아. 아 이거 이 정도 경쟁률에도 안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내가 더 기다릴 수 없구나. 다 또 알지.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기 인천 지역이 증가 수가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또 느껴지는 거는 이쪽 지역들의 호재들이 어떻게 연계가 좀 되지 않나? 또는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경기 되더라고요. 인천 쪽도 물량들 나올 것도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들어가려면 뭐 있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또 말인데 네. 저는 청약 통장을 네. 써먹어 봤어요. 써먹어봤어. 오, 당첨도 돼봤어. 능력자야. 해볼 건 다 해봤어 진짜.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네. 네. 자, 어쨌든 청약 통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동감입니다. 청약 통장 있다고 청약으로 집 주지는 않더라. 네. 증거 안 돼요. 되게 힘들어.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뭐 유명한 부동산 커뮤니티 어딘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스터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축소로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라 하는데 대외 경제 변수도 심상치 않고 최근 아파트를 샀는데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의 이야기에 주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굉장히 수장님하고 가까운 분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해온다면 수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건지. 모른다 그러는데. 모른다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축소로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다. 공급 축소는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공급 축소가 언제 나오느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시행될 거냐. 사실 이제 우리가 방송 녹화하고 송출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일 날 아마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지금 오픈이 안 됐어요. 엠바고를 안 풀어서 기자분들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날 오전 정도 얘기 어느 정도 나오고 오후에 발표하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12일 오전에 가야 내용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진짜 공급 축소가 될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계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네. 생각보다 분양가를 그렇게 안 낮춰도 돼서 그냥 이 하에서 그냥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건 토지비, 건물 비용인데 그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면 싸게 분양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지금 허그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분양가 낮춰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좀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선분양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급 축소랑 이어질지의 문제는 제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게끔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따라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음표.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냐? 음. 그것도 물음표. 음. 예. 그러니까 공급 축소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공급 축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공급 축소가 일어날 가능성은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하나의 원인만은 아니죠. 이제까지 누누이 얘기했었던 최건축 초과의 관수제, 예? 지금 안 하잖아. 그것 때문에 사실 사업들 지금 다 멈춰 서 있잖아. 예,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 안전진단 못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못 가잖아. 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해줘. 그래서 못 하잖아. 공급 축소네. 공급 축소는 이미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이라는 그 전제가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물량이 축소라는 줄어들 내용만 수밖에 보면. 없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 심지어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안 나와. 잠실 5단지 넘겨달라고 하는데 아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지금 그걸 넘기란 말입니까?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말 그대로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나온 물량들 외에 장기적인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올 물량들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숙소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사실 그것도 저는 그게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공급 물량 없을 때도 집값은 잘 빠졌거든. 그러니까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많던 시절에는 네. 제가 생각할 때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런 때 집값이 빠진 거는 공급 물량이 없어서 빠졌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때 공급해놨던 예를 들자면 왜 미분양이나 그 시장에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계속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과공급이라 미분양이 난 거예요. 공급이라는 게 네. 고해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롱텀으로 바라보게 되면 네. 공급 물량이 쌓이고 적체가 돼서 네. 분양이 안 되니까 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네. 쌓여서 결국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 즉 준공후 미분양 같은 일들이 결국은 시장의 가격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 시절에 네. 공급 물량들이 정말 그렇게 많았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너 여기 앉아서 왜 이 얘기하냐?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데이터가 어떤 연구가 있으면 그런 걸 딱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사실 하려고 하면 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게 문제지 뭐. 네. 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또 있어요.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최근 아파트를 샀는데 상투. 근데 두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대외 경제 변수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저 미칠까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네. 출렁이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 해야지 먹고 사는 회사인데 네. 회사래. 나라인데. 나라가 회사지 뭐. 네. 근데 수출이 안 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달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는 바로 이제 신용경색 오고 힘든 나라인데 물론 지금은 충분히 뭐 그런 체력들은 되게 좋은 상태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 거죠. 전문가분들의 얘기나 이런 것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막연한 네. 공포감이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상투를 잡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또 하셨는데 이분은 사셨어요 벌써 보니까. 근래에 부동산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들이 많이 또 일부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고가 거래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아씨 내가 이거 타이밍 나는 왜 사도 이런 때 다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 내용을 살펴보면 진짜 시청자분들이 불안할 요소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네. 공급 축소가 진짜 될 건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건지, 대외 경제에 불안 요소는 어떻게 작용할 건지, 그리고 현재 가격이 진짜 상투인지 아닌지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까운 분들이 집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사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수장님의 해답은 잘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예. 라고 일단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투기를 조장한다, 가격 폭등을 기대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시청자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당분간 안 하는 걸로. 아니 근데 사실 뭐 제가 네. 한 3주 전, 4주 전 정도에 별별수다 녹화할 때 네, 후배가 전세 얻는다 그래서 네, 야 너 이번에 살아 네,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음, 그냥 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뭐 여전히 살 만한 어떤 수준에 있는 집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면 지금 살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도 있고 아직 안 오른 데도 있고 뭐이 동네가 좋을 것 같은 데도 있고 이번 장에서 좀 더 쫓아갈 것 같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이 불안하는 만큼 지금 사실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죠. 네. 예. 상황들이 올 굉장히 이번 커서.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음. 부동산 사이트 카페 트래픽이 470만 정도까지 올랐어요. 오. 다음 날 440만. 음. 이게 평소보다 한 100만 이상이 더 붙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때 주가 폭락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가 싶으니까 겁이 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아마 이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저도 IMF의 충격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IMF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제가 아주 힘들게 겪었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서운 거죠. 옛날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쉽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솔직히 말 못 하겠어요. 뭐 후배한테도 야 너 안 사길 잘했다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친구 안 샀어요. 후배 안 샀는데 이제 잘 남의 인생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할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처럼 소비자들 또는 시청자들의 불안도 굉장히 커가는 것 같고 관련된 내용들도 부동산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하나 좀 명쾌하게 답이 오는 그런 시장이 좀 왔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재밌는 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찍으면 집값 오른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리 대책 2년 핀셋 규제의 역설 정부가 투자처 찍어준 셈이다. 자, 그래서 2017년 출범 이후 최대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과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온갖 규제를 쏟아부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20%로 높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집값 60%에서 40%로 낮추고 그렇게 온갖 규제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목된 지역의 아파트 변동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올랐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7.7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또 똘똘한 한 채 얘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리하고 이렇게 관심 갖는 지역도로 갔기 때문에 더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주택자는 법인 설립으로 규제를 회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 62%의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20%에 비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10%를 추가하면 세율이 3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3분기 2,356개의 부동산 법인이 4분기에는 2,957개로 무려 약 600개 정도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2017년 4분기에 2,097개에 비해서는 약 50% 정도 늘어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도 우리 별별 수다 하면서 사실 얘기했었어요. 이런 재책이 발표가 되고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왜 강남 3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대책들 발표되면서 뭐 이렇게 지역들을 꼽아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럼 결국은 정부가 가격이 올라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누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요? 그 좀 일종의 비아냥이잖아. 비아냥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하더라고요. 네. 승격되었다. 승격. 저희는 일반 지역에서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가열지구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승격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유쾌할 리 없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규제가 가해진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은 형태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가격을 네네. 죽이려고 규제 지역을 정했는데 네. 오히려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가격이 더 올라갔다라고밖에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여기서 논점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 반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규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모르죠. 우리는 규제를 안 하면 더 올라갔었을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잡혔을지. 하지만 또 바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요? 규제를 안 했으면 상승률이 훨씬 높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앞뒤 선행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얘기했던 것으로 정부의 어떤 대책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규제가 없었으면 더 올라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그나마 8%대에서 잡힌 건 아니겠냐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은 정책보단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왜? 정책의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쏟아져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책의 발표가 된 거고 그 대책이 좋은 효과를 갖고 왔냐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왔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미 대책이 적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매우 똑똑했다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나온 기사들 중에 우리 그 전화 인터뷰 며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관련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예상보다 뭐 어쩌다 뭐 신규 공급하고 있는 강동구 지역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요즘 최근에 기사로 이슈화돼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실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누가 먼저 있었고 누가 나중에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장 자체가 정책보다도 똑똑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반복이다. 그 늘 반복이었죠. 참여정부 시절과 결국 정책의 적용과 결과가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뭐 이제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별별 수다 이게 초창기였을 거예요. 진행할 때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 저는 또. 네.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그랬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을 언급하면 그 지역은 폭등을 한다 그랬더니 시청자분들이 매섭게 몰아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 점령이가 됐네. 맞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씁쓸하죠. 네 그런 기분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시장에 대한 흐름과 반응 자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로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로 주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7억 정도 했던 59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최근 15억에 거래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헬리오시티 전용 59.96제곱미터의 최초 분양가는 7억이었습니다. 시세가 분양가를 2배 이상 웃돌아서 지금 15억 정도에 7개월 만에 3억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의외인 것은 왜
갑자기 입주가 끝난 송파 헬리오시티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을 이렇게 7개월 만에 3억씩 끌어올렸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밌는 사실은 소장님은 왜 이럴 거라고 보세요? 일단 헬리오시티 입주 다 끝났잖아요. 거기다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심지어 7개월 만에 3억 정도의 지금 프리미엄이 저는 올라갔다. 놀랐어요. 이게 실거래가 네.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헬리오시티 34평이 17억 5천 실거래가 나왔고 네네. 25평이 15억 실거래가 나왔고 네. 이 가격은 분양가 대비 2배 수준이고 네. 분양가 1억짜리가 2억 된 게 아니라요. 7억짜리가 15억 된 거고 그렇죠. 8억 8천짜리가 17억 5천 된 거니까 2배가 넘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고가 찍은 애들은 조합원 로얄일 거고 그러겠죠. 일반 분양은 중저층에 하기 때문에 얘가 2배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렵겠죠. 그러나 아무튼 되게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냐 음. 설명을 드리자면 형님들이 많이 올라서 형님들? 그러니까, 예, 네. 송파의 형님은 옆에 강남 대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개포라든가 음. 대치라든가 이런 라인들의 가격들이 뭐 이번 상승장에서 올라주면서 쫓아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입주 물량이 입주할 때는 많지만 입주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입주가 여기 입주 기간 6개월 정도 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기간이 끝나면서 꾸역꾸역 이제 남아 있는 물건까지 해서 흔히 설거지라고 표현하는 예, 통해서 임대든 매매든 다 맞춰지게 되면 임대가 맞춰진 물건들은 임대가 낀 상태에서 거래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우리 뭐 매매를 합시다라는 식으로 해서 물건이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아니면 입주할 때 전세 가격도 싸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 네. 낮은 전세가를 끼고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건들도 나오긴 나와요. 음. 근데 그 물건들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음. 근데 지금 4월, 5월, 6월, 7월 다시 붐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다시 매수세가 쫙 돌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매수자들이 움직일 때 흐름은 뭐였냐면 신축이었단 말이에요. 네. 인기 지역 신축에 앞으로 대장이 될 만한 계속 인기가 있을 만한 아파트를 봐야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럼 어디 살까 보다가 송파에서는 헬리오시티가 생각해 볼 만한 단지네. 이렇게 뭐 잠실 1, 2, 3, 4단지 가신 분도 있겠지만 파크리오까지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선택지들 중에 하나 헬리오시티를 찍었을 거 막상 가보니까 매물은 없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은 나 말고 옆에 막 몇 팀들 더 있는데 조바심 나면 사야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약간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럴 수 있죠. 이 금액에 사신 분이 앞에 우리 했던 내용처럼 뭐 이런 경기가 안 좋다는데 제가 상투 잡은 거 아닐까요? 뭐 이제 그런 고민을 고민을 하신 하실 수도 분일 있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 신축에 대한 관심이 쏠려갔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정책적으로 부동산이 도심권에서 자유롭게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기축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기왕이면 새로운 아파트를 사는 게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장주였던 송파 헬리오시티 결국 새 아파트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려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서 잘 살자. 근데 그쵸.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건 되게 의외다. 많이 맞아요. 올랐네. 예.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봤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별별스타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송파 헬리오시티 우리 뭐 인터뷰도 하고 나와서 출연도 하시고 경기가 안 좋다, 뭐 가격이 빠졌다, 전세는 엄청나게 내려갔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의 승자는 누구였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니요. 그러면 지금 판 사람, 지금 판 사람 15억에 판 사람, 이 사람의 참았다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입주한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잔금 납부일이 착착착 다가오면 공포가 장난 아니죠. 네, 무서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에 대한 공포로 던질 수밖에 없었던 소유자가 있었던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던 분들은 결국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고 받고 그리고 매도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시장은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총알 많은 놈이 짱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섭고 할수록 현금이 많이 있으면 네.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야. 나도 그래서 현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엊그저께 빚 좀 갚았더니 그래요? 예, 아유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구나. 너무 쫄려. 돈 좀 어. 빌려줘. 빚 갚았는데 돈 빌려줘서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되게 쫄려요.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이런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관점에서는 결국은 산 사람이 잘 샀냐 못 샀느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판 사람이 과연 언제 잘 파는 게 잘 판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입주가 끝나고 공급이 마르고 그리고 나서 시장 자체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잘 파는 케이스? 제가 여기서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면 지루해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부탁해요. 오케이.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그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결국 물량이 끝나고 나면 공포에 쩌는 매도인들, 임대인들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제시세가 받는 시점이 입주 물량 끝나고 나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더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모든 단지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매매가는 지금 시장이 그 동네는 지금 따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그렇게 얘기 못하지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입주 물량 끝난다고 해서 전세가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연이어서 이 단지 끝나고 그 옆에 단지 그 옆에 단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하셨던 이런 형태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3개월 더 기다려서 연체 이자를 몇 달 더 냈는데 임대 가격 그대로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매매가도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1, 12, 13, 14 이 하락장 시절에 입주 끝나고 나서 매매 가격이 치고 나서 더 올랐느냐? 2012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2013년에 가서 가격이 더 떨어진 사례도 그럼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물량이 물량이 없다라고 해서 매매가 그 다음에 물량이 빠지고 나니까 더 올라가서 거래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장이 죽으면 1년 뒤에도 매수가 안 오거든요. 그럼 가격은 더 침체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 잠잠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매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상승장이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락장, 조정장 빠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끝나고 나서 가격이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팁은 그 큰 흐름과 맞물려서 판단하시라. 그 얘기를 꼭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량, 수요고 공급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이 받쳐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결국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아니 앞으로는 아직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텀이 나왔어. 내가 이 가격에 팔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하셨으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줄 때까지 기다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더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 LUCT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량은 많아도 물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엄청 치열할 거 아니야. 물건 하나 나오면 그러니까 다 말이에요.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아유. 엄청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규제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발표를 경제 상황에 밀려서 지금 대외 경제 변수에 밀려서 일단 미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잡히겠냐?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역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경제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 건데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이거잖아요. 경제가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면 과거에 IMF 때나 또는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냐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이 똑똑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경제가 불안한 건 불안한 대로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결국은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유동성장이 만들어서 과잉 유동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게 결국은 그 당시의 결론이었는데 지금 금리도 인하하고 유동성장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마땅히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금 자체가 신규 투자처로 몰려가겠지만 마땅히 갈 데가 없는 이런 불확실성 상태에서는 부동산으로밖에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엔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으로밖에 못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납득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돈이 갈 데가 없다. 음. 왜 지방 부동산으로는 안 가? 갈 데가 규제도 없는데 왜 안 가? 어? 다 그것도 말장난 같아. 그렇게 가나 또? 아니 오케이. 지금 서울 이쪽 네. 똘똘한 한 채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네. 부동산 지방 부동산 경남 이런 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좋죠. 자본의 속성인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부동산 그 안전자산이 갑자기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일부 인기 지역들 그렇게 하면 딱 막 그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쪽만 딱 찾아가지고 오면서 과열이 되는 거고. 일단은 여러 가지 투자처 중에 어쨌든 주식 망한 건 다 알잖아요 지금. 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없고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실상 금리도 인하가 됐죠. 그래서 지금 1.5%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저렴한 금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 경제 보복한다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정은희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미사일 쏴 제껴 주시고 지금 하셔서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친한 상황이 아니고 이거 좀 오갈 데 없는 꽉 막힌 상황인데 쌓인 돈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런 상황에서 돈을 왜 부동산에 더 묻는다는 거예요? 돈이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유주택자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집을 한 채 서울에 더 사야지라고 해서 집을 더 사러 간다고요? 보유세 부담 심해진다고 하고 내가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중과세로 다 뺏길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집을 더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집을 더 사러 갈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들에 그런 어떻게 판단을 하는 생각하냐는 사람이 거지. 몇 명이나 있을 건데. 그런가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말장난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지금 강남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사겠다고 강남에 지금 집이 많은 사람이 더 사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러 다닐 거라고 예측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수요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하려고 했지만 못 진입했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아니면 양도해가지고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재진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성 말 그대로 유동성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이런 실수요 돈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투자 자금이 돌면서 강남의 부동산으로 계속 다시 더 들어올 거다. 인기 지역의 부동산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석은 그렇게 상황이 더 불안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런 핵심 지역의 부동산도 꼬꾸라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일단은 내용 자체는 그래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가 불안해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다음에 돈이 있었던 것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뭐 시장에 돈은 똑똑하니까 초과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전자산이 결국은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 중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블루칩. 부분이 아닌데 블루칩. 경제 위기가 오면 인 강남 쪽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다고. 근데 내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 네,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사실 요새 유튜브에도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안전자산이 부동산에 묻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이 싹 잡힌다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음. 대출을 받았던 거 싹 갚고 싹 사라져. 천조 20년 전에 그랬다. 네. 천조의 유동성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더니 네. 금융위기 오니까 유동자금이 없어. 어디 가서 그 돈들이 다 싹 음. 사라져. 제가 볼 때 유동자금의 정체는 그거예요. 음. 그냥 아주 이 상승 어떤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내가 이 정도는 대출 이자 내면서 좀 더 어디 투자할 때 찾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낙관이 음. 그냥 싹 사라진다니까요. 음. 아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그런 생각이 생기면 아 추가 투자해야지라고 맘먹었던 사람들도 이번에 주가 폭락하고 뭐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계속 기업들이 이렇게 돈 못 버는 상황들이 이어지면 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이런 때일수록 뭘 투자를 하기보다는 들고 있어요. 왜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들고 있으려고 하는지 알아요? 왜요? 떨어지면 살 수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시점이 제일 좋은 투자 시점이었고 그래서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유동성은 좀 더 보자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경제 위기가 생기면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난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그거. 왜 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의 가치는 상승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니까 부동산 사야 되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집값이 되게 많이 오른 게 네. 지금 미국에서 돈 풀고 다른 나라들도 질 수 없어 이러면서 돈을 많이 푼 게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가 금리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옛날이랑 똑같은 월세를 받는데 가치는 2배 이상 뻥튀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돈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 뭐야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왜냐면은 예.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부동산의 가치는 반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부동산의 그러니까 돈의 가치에 대비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예. 경제가 불안해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테니 좀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요.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해서 계속 풀잖아요. 어렵다. 네? 그럼 지금 소장님 얘기가 근데 조금 제가 전에 얘기했던 아까 내용하고는 했던 얘기 뭐냐면 응.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난 텀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용 경색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이 가장 먼저 꼬꾸라졌다. 뭐 가장 먼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꼬꾸라졌고 그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매수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변수는 있으니까 이게 다 움직여서 왜냐하면 그 IMF 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굉장히 고금리로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 20 몇 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리를 통해서 갔지만 반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돈을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실 금리를 낮췄잖아요.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췄고 질 수 없음 하면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일단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데 어쨌든 정리가 안 돼? 음, 저도 정리 안 되네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결국은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급된 유동성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도 돈을 엄청 풀면 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사실 부동산을 이제 막 투자하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에는 불구하지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빡 하고 발생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핵폭탄 안고 가는 이런 느낌인데 자, 이처럼 경제 위기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경제 위기가 딱 하고 발생을 하면 그때는 돈의 가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중요한 건 다 폭락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은 그거네. 대외 변수가 언제 생길 것이냐. 가장 큰 대외 변수가 언제 생길 것이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역시 현금 부자가 최고다.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네. 보면서 되게 비우실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그런 분들 많이 부끄럽습니다. 계실 거예요. 네,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네. 하긴 뭐 부동산도 전문은 잘라, 아니야 잘라. 우리가. 잘라.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거 같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벨브스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을 뿐이고요. 저희가 뭐 미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 위기 경제까지 생각해가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알아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정리가 안 됐어.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예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돼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뭐 지속적으로 다뤘던 얘기이기는 해요. 문제는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직 지금 몰라요. 나와보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정해졌다고 하니까 어떤 안으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하실 거죠 또? 아니요, 생방송 못해요. 네. 못해요? 네. 아 그렇구나. 왜 매번 나오면 바로 생방송 딱딱? 그날 외부에서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외부 예. 일정이 있구나. 그리고 다음 주 휴가예요. 그래서 별별수다 쉽니다. 다음 아 주. 그래요? 네. 아 다음 주에 쉰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발표될 정책에 쏠려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뭔가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역효과가 있음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또다시 예상했던 역효과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 부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직 저기 하면 기간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식의 내용들을 담겠다라는 얘기는 없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찔러보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쭉 있어 왔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이렇게 수많은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건 제 주관인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뭐 해야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런 저는 부작용이 되게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부분, 예, 찬성하진 않지만 제 결정이 아닌 거니까.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입으로 꺼내놓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율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쨌든 다음 주 돼 보면 알겠네요. 네. 다음 주엔 제가 생방해야 되겠다. 아쉽죠. 저는 그날 아무튼 오후 정도에 유튜브 그러니까 자료 나오는 거 보고 오후에는 시간이 되니까 오후에 녹화해서 뭐 휴가 가세요. 예? 휴가. 휴가 화요일 날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에 그 발표하는 시간에는 다른 데 일정이 있어 못 하는 거고 월요일 저녁 정도에 뭐 따로 뭐 실시간 방송을 하든. 자, 아무튼 우리가 8월에 대책이 나온다 하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저는 이것만 분양가 상한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다른 대책들 포함해서 또 종합 대책이 다음 주 월요일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닌 것 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예.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정도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 언제 하겠다라고 한 얘기나 이때 또 종합 대책을 내겠다.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과거에 8.31 부동산 대책, 그리고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 이렇게 여름 가을 시즌에 항상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부동산 규제 종합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9.1 대책 부양책도 가을이네. 근데 아무튼 이 대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외부 충격을 주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좀 되게 고민해서 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다음 주 8월 10일 날 대책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거나 또는 뭐 크게 다시 막 불안한 요소 그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아오르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면 가을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름에 또 나오고 가을에 또 나오고 이렇게 원래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8.2 대책 나오기 전에도 6.19 대책이 있었고요. 작년에 9.13 대책 나오기 전에 8.27 대책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 모여가지고 종합 대책 딱 한 편의 책자로 만들어 주신. 요새 우리 그거 하잖아요. 정책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정책들 모은 거 가지고 정책 자료집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요새 인덱스 붙여놓고 봐야 돼. 하도 헷갈려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라 또 하나의 부록이 생겨날 것 같은. 네. 아무튼 다음 주 돼 보면 구체적인 안개가 걷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별별사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면 또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걱정이네요. 네. 화이팅. 네, 뭘로 또 화이팅이야. 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별별 명사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일단 큰 박수로 환영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상동 송내역 앞에 큰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의섭이라고 합니다. 네, 네오비 독서지향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오비 독서지향이 뭐예요? 일단 그거부터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네오비 중개실무 마케팅 교육을 받은 공인중개사들이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99회 차를 마치고 이제 100회 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야, 100회나 되는 사실 제가 알면서 모른 척 이렇게 인터뷰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떻게. 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 100회라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보람도 좀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끌어오시는 동안. 네, 처음에는 인원이 이렇게 늘질 않아서 좀 고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운영을 처음 하니까 어떻게 이걸 끌어나갈까 한 2년은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저희는 뭐 부동산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계발서, 그다음에 인문 일반, 사회, 경제, 경영 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책이 약간만 어려워지거나 돈 버는 거하고 무관한 쪽으로 가면은 참석 인원이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가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좀 교양도 갖추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나면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뭐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도 운영을 못할 정도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 지금은 이제 저희가 2년 전부터 연회원제를 도입을 했어요. 네. 전에는 한 번 오실 때마다 뭐 만 원 이렇게 받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연 회비를 받아요. 그래서 연 회원들만 받고 있는데 연 회원만 지금 95명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연회원이 95명. 근데 사실 독서 모임이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광주, 대구 이 순서로 쭉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진행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오픈 특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거기서 참고해서 한 뭐 절반 정도는 뭐 저희랑 같은 서울하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인중개사하고 독서하고 왠지 좀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굳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독서 모임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독서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전에 5년 이전의 독서는 뭐 1년에 한 10권 내외 그냥 뭐 제가 부동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또 뭐 베스트셀러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보다가 본격적인 독서를 하면서는 이제 1년에 100권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2권 정도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다른 생활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바뀐 거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그리고 말쓰기도 바뀌고 그러면서 고객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전보다는 좀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고객들하고 영업하는 것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하고도 유대도 좋아지고 그런 전반적인 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회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을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 꾸려왔던 거고 실제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삶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삶의 대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거 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나서 이후의 모습들이 굉장히 달라진 것들이 보여지는데 일단 특히 기억나는 거는 약주를 많이 안 하세요. 재미가 없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다음에 그 말씀은 조영민 대표님이 참석 안 하신다는 얘기구나. 일단은 자주 참석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큼 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네, 체력 관리가 안 돼요 요새. 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 좋은 내용 가지고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독서를 읽기만 하시다가 이제는 독서에 관련된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책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은 책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독서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독서를 하면 왜 좋은지, 독서는 제가 생각해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일단 이거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독서 모임에 갈 이유도 없는 거고 독서 모임 만들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서가 이렇게 좋으니까 독서 모임에 가시라. 그리고 독서 모임을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제가 그 많은 책을 보면서 독서 모임의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독서 모임 운영에 관한 책은 잘 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니까 독서 모임 운영에 관한 책을 써서 이거를 알리면은 다른 독서 모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같이 하는 독서 모임으로 독서의 어떤
문화 자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독서에 관한 책을 제가 본 거는 아마 20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독서가 왜 좋은 건지 느낌으로는 오는데 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좀 설명해 주려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쭉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아 나는 1년에 책을 1000권을 봤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과시에서 끝나버리지 않나. 아니 1년에 1000권을 어떻게 읽어? 하루에 4권인데. 아 그러니까 그 1000권을 읽은 사람들은 보니까 아침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섭렵을 하고 동시에 쌓아놓고 몇 권씩 보더라고요. 같은 종류의 책을.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뭐 주말 같은 때 시간이 있을 때는 몇 권씩 같이 놓고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흉내 낼 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지 혼자 하는 독서지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기는 그걸 통해서 뭐 나중에 강의하게 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서했을 때 다 강의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자기 삶이 뭔가 바뀐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고 실제로 저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더 널리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실천과 모범 사례로서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데 아무튼 제가 옆에서 쭉 봐온 과정에 의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은 언제 나오게 된 거죠? 책은 작년 9월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평소에 제가 책을 한 2~3시간 정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2~3시간 보는 시간을 이제 거의 투자를 해서 책을 썼던 거고요.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8월 초에 책이 좀 출간이 됐습니다. 아 8월 초에 출간됐나요? 네네. 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들고 오셔서 소개하고 계시는데 자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이런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책에도 이제 써 있지만은 이 책은 독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게 처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사회가 결국은 창의력을 요구한다.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인공지능이나 로봇한테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창의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라는 것은 독서 외에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앞에 어떤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뇌를 분석을 하면 뒤쪽에 있는 시신경 쪽 뇌 거기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는 하얗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있지만 화면이 딱 꺼지는 그 순간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는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독서를 하는 사람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글자만 있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인 상상.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치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끌어서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또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몇 수 앞을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들이 많잖아요. 간접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면 그 다음 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대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뇌가 활성화가 안 된 사람은 굉장히 그 요새 얘기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좀 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쉽게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서를 한 사람은 하여튼 일단은 그 요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사회 나왔을 때는 80%가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갖는다고 해요. 그럼 부모가 뭘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아이한테 키워주는 것, 그것 말고는 없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일단 없는 거를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들어오면 뭐 평생 직장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데, 이 아이들은 대여섯 번, 일곱 여덟 번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얘네들이 다시 대학을 가서 뭘 배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계속 배워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헬리콥터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수강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엄마가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줘요. 심지어 회사에 갔는데 상사한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한테 뭐 어떻게 뭐 이 민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진짜 성인이 된 거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독서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라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다양한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왜 봐야 될까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요. 양서가 있고 양서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하는 사람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서의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이 독서하시죠라고 했을 때 네, 바빠서 주로 바빠서예요. 근데 바쁜 거를 다 보면은 뜯어 보면 분명히 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독서 모임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여유 있게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한 두세 권을 보길 저는 기대를 했는데, 한 권도 안 읽어. 어떻게 되냐면 3주 동안 내놀다가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요. 그러면 책을 받는 거는 한 3, 4일 전에 받아요. 3, 4일 전에 받아놨는데 오늘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 그러면 결국은 책을 거의 못 읽고 한 번은 한 번은 참석을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안 읽었어. 그럼 뭐다.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2주로 바꿨어요. 격주로 하는 걸로 바꿨는데 똑같아. 왜냐면 일주일 동안 놀다가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요.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을 해서 그러면 또 3, 4일 전에 책을 받아서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면 책 읽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이 즐거운 생각보다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공부는 싫잖아요. 누구나 공부가 막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연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때 생각을 한 게 뭔가 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구나. 시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없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인더 쓰는 법을 제가 배워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바인더를 2달간 이제 관리를 했어요. 바인더 쓰는 거를 매일 찍어서 자기 시간 어떻게 썼는지, 물론 목표 당연히 있고요. 그 시간 관리 매일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올리면 벌금 물고. 그렇게 해서 2달 관리를 했더니 그때 남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바인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드려요. 그 신입 회원들은 오시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 관리가 되니까 일단은 하루에 30분 정도는 책 읽는 시간을 빼게 돼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 시간을 줄여야겠죠. TV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줄여서 저는 업무 시간에는 책 보지 말라고 해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업무 시간에 책을 보고 그거는 학생들 얘기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업무 시간에는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업무 시간 외에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빼서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보면 한 달에 15시간이니까 2권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참여하는 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연예원제를 도입하니까 이제 전에는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안 사요. 그때 임박해서 사. 근데 연예원제를 했더니 내가 이제 1년치를 회비를 냈잖아요.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건 1년치를 다 발표하진 않고 6개월치씩 발표를 해요. 책을. 왜냐면 그 사이에 또 좋은 책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걸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연회비 냈으니까. 그래서 연예원제로 해서 이제 많이 정착이 되고 물론 그렇게 사놔도 안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책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책은 내가 본 책은 이렇게 꽂아놔요. 이렇게 세워서 안 본 책은 옆으로 놔요. 내가 봐야 될 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저거 봐야 되네. 이제 계속 잠재의식에 이 책이란 게 책꽂이에 꽂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인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래층 얘기하는 거죠 지금 소장님. 아니 책 많이 꽂혀 있으면 되게 안 읽었어도 네. 내가 좀 지식이 많고 그 그렇던데. 근데 책이란 게 있으면은 바로 보진 않고 언젠간 보게 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도 책 되게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읽지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말 언제나 읽을 거야. 저 사놓고 안 읽어 그러면 읽을 거야.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왜 제 얘기 같지? 그리고 이제 독서 책을 제가 이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한 번 보고 버릴 책은 선정 안 해요. 책을 2번 이상 읽을 가치가 있는 책만 제가 선정을 해서 물론 제가 보는 책도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100권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남은 인생을 계산해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책 읽는 것도 좀 줄어들고 하면 2,500권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쓸데없는 걸 보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2번 이상 책을 본다는 거는 뭐냐면 다시 재독, 3독을 한다는 얘기니까 책에 제가 꼭 낙서를 해요. 낙서를 하지 않고 책을 보는 사람은 책을 다시 팔아먹겠다는 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2번 이상 볼 수 있는 볼 책. 그래서 낙서를 꼭 하길 권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다면 그냥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낙서를 할 수 없잖아요. 낙서를 안 하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일단 독서 모임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고 연애원제도 도입하고 그러면 혹시 수익은 좀 되시나요? 이게 이 질문은 강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갖고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그래요? 네. 네. 독서 모임으로 돈이 되는 데는 이제 뭐 트레바리라든가 네. 뭐 이런 데는 한번 참여하는데 돈 비싸더라고요. 트띵띵 이렇게 얘기해야지. 트띵띵. 네. 트띵띵. 난 그래서 아니 돈을 저렇게 내고 왜 저기 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냥 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1년에 그러니까 한 번 참석의 기준인 금액이 10,000원인데 장소 대여료 그다음에 이제 뭐 간식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 특강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뭐 행사도 하니까요. 뭐 워크숍이나 뭐 연말 송년회도 하고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가는 건 없습니다. 저도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많은 네. 분들이 독서 모임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뭔가 또 수익 사업으로 연계해서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음.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더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공간 대여도 그렇죠. 해야 되고. 아니 음.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그 독서 모임 리더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책을 제가 이제 주로 선정을 해요. 추천도 받지만 추천하시는 분이 책을 잘 안 보시는 분이면 제가 약간은 거의 무시하는 편이고요. 왜냐면 그 수준을 아니까.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보시는 분 거면은 제가 이제 일단은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서 그분이 추천할 정도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봐요. 살펴보면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알죠. 이 책은 좀 가치가 있는 책이다, 없는 책이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리더가 아니고 제가 혼자 책을 봤다면 아마 그냥 그러네 하고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리더니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더 집중력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리더라는 것이 저 사람이 책을 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잘난 척만 해. 이러면은 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독서 모임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요. 그 이렇게 리뷰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책을 지금 사실 가방에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좀 느슨하게 있다가 어저께 사실 지금 되게 8월 달까지는 완전 놀자라고 맘먹고 열심히 노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진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이 이제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산업책 집에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해치워야겠다. 저도 책 2번을 볼 마음을 먹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낙서를 저도 하면서 봐요. 왜냐하면 대신 이번째 독은 되게 빨리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이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다 한번 보고 나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에 읽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딱 그 부분만 요약해. 사실 가급적이면 블로그에 비밀글로 요약글을 써놔요.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실용서 이런 것 주로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보시는 건가? 저는 사실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막상 읽다 보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강 소장님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저 안 좋아했지. 제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도 하고 개인 연습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마라톤 대회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나이에 뭐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혼자 뛰면 안 되나? 강 소장님 말씀대로. 근데 대회가 있으니까 대회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침에 제가 주로 아침에 뛰어요. 아침 공복에. 그러면 일어나기 싫고 가기 싫어. 차라리 그 시간에 책 보는 게 더 나은데 이 생각 갈등을 하다가도 아니야 대회가 있지. 대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 강제로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격주로 진행하는데 약간 조금 쉬운 책 같으면은 너무 2주 동안 바빴대요. 사무실 일에 바빠서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에 하는데 금요일 날 밤새 했대요. 밤새 해서 책을 다 읽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어떤 목표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소장님께도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꾸준히 보자. 그 목표만 세우세요. 뭐 어려운 목표 세우지 말고. 책을 보고 어떻게 독서하지 독서법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방학 이번 저희 큰애가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첫 방학이에요. 그래서 뭘 이해를 시킬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시키고 싶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도 가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하면 애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사실 저는
성취감 이런 것 좀 누려보게끔 하고 싶어서 음.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너 이번 방학 동안 책 5권만 읽어라. 아빠가 책은 골라줄게. 한 권을 던져주는데 저는 대학원 방학만 생각했더니 방학이 한 달도 안 돼요. 30일이 안 돼. 일주일은 휴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네. 날짜가 며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 던져놓은 거 읽으라고 했더니 내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읽었냐 하는데 보니까 얘는 매일 지금 사실 학원 학원 수업 따라가느라고. 따라가는 것도 쫓겨가지고 맨날 숙제도 못 해가고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학원 숙제도 못 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아무튼 책을 좀 읽혀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거 일이 돼 버리니까 사실 성취감이 안 생기는 그런. 여기도 네. 약간 사례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들이 이제 중3 여름 방학 때부터 아들하고 주말마다 독서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문학 책으로만 했어요. 인문학 책으로. 그러니까 네. 그것도 원서 번역한 거 두꺼운 걸로. 그래서 그걸 한 번에는 못 하니까 뭐 3번, 4번, 심지어 10번 나눠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애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 독서에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랑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후감이라기보다는 그게 아이한테 부담만 주고 네. 왜냐면 나도 똑같이 그러네. 책을 2권을 사요. 그래서 하나는 아들 주고 네. 하나는 제가 보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아빠도 하기 때문에 애가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을 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은 이것도 경제책이야. 좀 그런 감각을. 근데 얘 어릴 때 무슨 논술학원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한테 주식에 대해서 배우더니 자기 주식 투자하고 싶다고 관심이 있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와 경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책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일단 이런 거나 보기 좋아하지. 근데 청소년들 네. 독서하고 성인 독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네. 성인들은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력이 좋아요. 네. 배경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네. 청소년들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암기력은 좋은데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토론을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그래야 돼. 이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를 이거 리뷰를 쓰라고 하면 그러니까 독후감이 아니라 리뷰를 간단히 써라. 그러면서 한번 네가 다시 리마인드 하고 가라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간 주지 말고 읽었으면 읽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거는 뭐 시간 날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잠깐 얘기하면 부분 어떻게 했구나를 한번 짚어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나이에 자녀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얘기하는 부모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뭘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방학 동안 5권이었는데 올해 안에 5권으로 바꿔서 5권을 리뷰 말고 나랑 이 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여름방학 숙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나름 보람차겠는데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지금 책에 실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강 소장님이 독서 토론회 모임에서는 뭘 하냐. 네, 저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이 책에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 정도는 조별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연회원이 이제 9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오시는 분은 한 이제 60명 정도 돼요. 많이 오시네요. 예, 그러면 60명을 이제 2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30명인데 30명이 전체 모여서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6명, 7명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5분 정도씩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다 시간이 다 돌아가면 이제 상호 토론하고 그 우리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5분 얘기할 때는 중간에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이제 제어를 하죠.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은 조에서 한 분 대표로 나와서 또 전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30분 정도는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사전에 내정된 한 분이 파워포인트로 이제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갈무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본인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조별 토론하고 전체 토론도 듣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레슨 그리고 사실은 한 번 더 있어요. 뭐냐면 그날 오기 전에 내가 조별 토론에서 뭘 발표해야지 하면서 한번 책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5번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5번을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책을 완전 습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이란 게 봤다고 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나요? 안 남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5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 얘기하면 반가워. 저 사람도 저거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네. 또 더 이제 좋은 거는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 야, 내가 놓친 거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하는 것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했더니 이런 게 좋았어. 그래? 라면서 나도 그럼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 아침에 이제 저희가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5시 반 정도는 일어나서 오셔야 될 거예요. 뭐 멀리 오시는 분들은 인천, 의정부,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네. 서울 시내라고도 1시간을 걸리는 데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와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7시간 깜짝 놀랐어요. 또.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가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이제 그 2주 동안 이제 즐거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요약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문제는 그 독서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독서 습관은 혼자 만드는 건 어렵고 네. 여럿이 함께 같이 할 때 훨씬 더 강하게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결국 독서를 통해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이 바로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 딱 하면 깔끔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리 잘했네.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제가 사실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하고 싶어요. 내가 리더가 되면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책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독서 모임들이 많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독서 모임에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강 소장님도 그 카페에서 독서 모임 하나. 저희 카페는 오프라인 모임 금지입니다. 그렇구나. 맞다. 그런데 카페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 따로 별도 카페랑 상관없이 할 수 네.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네. 본인부터. 습관을 사실 저는 올 하반기엔 진짜 열심히 살려고 맘먹고 있어요. 8월까지 진짜? 놀기로 무섭다 맘먹으면서 진짜. 9월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나름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열심히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네. 이제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게 있으면요, 그 목표를 복잡하게 세우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세워야 돼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100일 동안 33권을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35권을 봐서 성공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목표였고 아주 단순한 목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모임을 만들기 전에 이제 양재나비라는 곳에 나갔는데요. 거기는 토요일 날 6시 40분에 서울 양재동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천에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양재나비는 빠지지 말자. 거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00권을 3개월에 100일 동안 33권을 보다 그냥 거긴 절대 빠지지 말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제 그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요.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중요한 술 약속은 금요일 날 다 있지 않습니까? 불금. 금요일 날은 술을 아예 안 먹는 네. 딱 되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만 안 먹으면 되나요? 그 전에 책을 봐야지 되는데 결국 그래서 술자리를 회피하고 그래서 제가 아예 사람을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들도 안 만나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
뭐 이런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3개월을 지냈더니만 그 해결. 생활 습관이 싹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 목표를 진짜 이루고 나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음. 딱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해서 성취했을 때, 그지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뿌듯했다가 아니라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다시 맘 먹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도 올 가을에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목표를 만들고 쫓아서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동기부여가 오늘 확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독서에 미친 사람들 책 출간 기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을 위해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기왕 책도 내셨으니까 잘 또 팔려서 많은 분들의 인생에 변화, 긍정적인 변화도 같이 영향을 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 인문 분야에서 지금 40위권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온 지 지금 열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순위에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또 보신 분들이 책 내용 좋다고, 제가 또 목표로 했던 분들은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보다는 안 나오시는 분들 사실은 타겟을 했는데, 그분들이 책을 좀 본인들도 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나갈 수 있게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새 팟캐스트나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독서 관련된 어떤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그런 쪽 분들이 컨택하셔서 사실 부동산 별별 수다 쪽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독서 관련 이 팟캐스트 운영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네. 같이 시간 좀 들어- 내주셔야겠어요, 네. 진짜. 네. 네. 자, 이 방송 무시했던 팟캐스트 운영자분들, 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분들 계시다면 초대하셔서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토론에 불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직접 연락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어떤 큰 저자 강연회 뭐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소식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도 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